1592년 9월 어느 저녁,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지방의 몽테뉴 성에는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성의 남쪽 탑 3층에 있는 원형 서재에는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빛은 희미했고 그림자는 길었으며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59살의 미셸 드 몽테뉴였습니다. 긴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으며 마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는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목이 부어올라 삼키기조차 힘들었고 열이 온몸을 태우고 있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인후염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몽테뉴는 이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의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을 따라 빙 둘러선 책장에는 1000권이 넘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플라톤, 세네카, 키케로, 플루타르코스. 그가 평생 읽고 또 읽은 책들이었습니다. 천장의 석가래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포도밭이 보였고 언덕이 보였으며 멀리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웃고 있는 것일까요?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에세이라는 문학 장르를 창시한 사람, 자기 성찰의 선구자,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정직한 관찰자. 하지만 그가 살았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는 20년 동안 이 탑에 갇혀 살았을까요? 무엇이 한때 촉망받던 정치가를 은둔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가 평생 쓴 수상록은 왜 당대에 이해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는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미셸 드 몽테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탑에 홀로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진실한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고독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말이죠. 이야기는 몽테뉴가 59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33년 2월 28일, 프랑스 남서부 페리고르 지방의 몽테뉴 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르네상스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상의 물결이 프랑스를 휩쓸고 있었고,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며 종교와 철학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몽테뉴 가문은 부유했습니다. 원래는 상인 집안이었지만 아버지 피에르 에켐은 보르도 시장을 지낸 정치가였습니다. 큰 성이 있었고 넓은 포도밭이 있었으며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육광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육법, 인문주의 교육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믿었고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무엇보다 라틴어를 모국어처럼 가르쳐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미셸을 대상으로. 미셸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전에 라틴어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독일인 가정교사를 고용했습니다. 라틴어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들에게도 명령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라틴어만 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 미셸이 처음 듣는 말이 마마가 아니라 마테르였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파테르였습니다. 물이 아니라 아쿠아였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 미셸은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키케로의 문장을 읽을 수 있었고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암송할 수 있었으며 라틴어로 생각하고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는 서툴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인데도 낯설었습니다. 마치 외국인처럼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보거라, 내 아들은 고대 로마인처럼 말한다. 학자들을 불러 과시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라틴어로 질문해 보시오. 하지만 어린 미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만 다른 말을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처럼 놀 수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항상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어린 미셸이 물었습니다. 너는 특별하니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위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아이들과 똑같고 싶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미셸은 기엔 콜레주에 보내졌습니다. 보르도의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 하지만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딱딱한 빵을 먹고 어두운 교실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라틴어 문법을 외우고 그리스어 단어를 암기하고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선생들은 엄격했습니다. 틀리면 회초리를 들었고 게으르면 벌을 주었으며 질문하면 버릇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미셸은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라틴어를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질투했습니다. 선생님의 애완견이라고 놀렸습니다. 잘난 척하는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밤에 기숙사에서도 혼자였습니다. 그는 책 속으로 도피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읽었고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읽었으며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읽었습니다. 책 속 세상은 현실보다 나았습니다. 적어도 책 속에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어른들보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투아네트는 스페인계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부유했고 교양이 있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미셸을 안아준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칭찬해준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너무 많은 아이를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셸 외에도 7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5명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병이 돌았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애착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잃게 될 것이고 잃으면 아플 것이니까요. 미셸은 그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신을 배척했습니다. 어린 미셸은 질문했습니다. 왜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왜 저는 항상 혼자일까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10살 되던 겨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토마가 병에 걸렸습니다. 6살이었습니다. 열이 났고 기침을 했으며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미셸은 동생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동생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미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토마는 어디로 갔을까?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신은 왜 어린아이를 데려가실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신의 뜻이다. 어머니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신이 사랑이라면 왜 아이를 죽게 하실까? 만약 신이 정의라면 왜 착한 토마가 죽어야 할까? 만약 신이 전능하다면 왜 막지 않으셨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10살 소년의 질문이었지만 이것은 평생 그를 괴롭힐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셸 드 몽테뉴를 만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무너졌으니까요. 책을 사랑했습니다. 책만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질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조용했습니다.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546년 13살의 미셸은 기엔 콜레주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법률 공부. 당시 귀족 자제들의 정석 코스였습니다. 법을 배우고 판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는 길. 그래서 미셸은 툴루즈로 보내졌습니다. 남프랑스의 대학 도시였습니다. 보르도에서 멀었고 낯선 곳이었으며 혼자였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흘을 말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가방에는 책 몇 권과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툴루즈에 도착했을 때는 봄이었습니다. 도시는 붐볐고 학생들이 가득했으며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툴루즈 대학의 법학부는 엄격했습니다. 로마법을 배웠고 교회법을 배웠으며 프랑스 관습법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라틴어로 된 법전을 읽고 주석을 달고 암기했습니다. 미셸은 지루했습니다. 법률은 딱딱했습니다. 규칙뿐이었고 암기뿐이었으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문학이나 철학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교수가 말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미셸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 로마법이 왜 옳은가? 단지 오래되었다고 옳은 것인가?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이러이러하다. 미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들도 사람이다. 그들도 틀릴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면 문제아가 될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회의했습니다. 1554년 21살의 미셸은 법학 학위를 받고 보르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보르도 고등법원의 참사관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된 것입니다. 지루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송을 듣고 판결문을 쓰고 관료적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의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557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참사관이 부임했습니다. 에티엔 드라 보에시, 32살, 미셸보다 3살 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시인이자 사상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끌렸습니다. 첫 만남을 몽테뉴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찾고 있었고 이름만으로도 서로에게 끌렸으며 처음 만난 순간 이미 옛 친구였다. 왜 그랬을까요? 둘 다 법률가였지만 법률보다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둘 다 귀족이었지만 권력보다 사색을 좋아했습니다. 둘 다 외로웠고
이해받지 못했으며 진실을 갈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끝나면 라 보에시의 집으로 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에 대해, 철학에 대해, 인생에 대해. 라 보에시는 이미 유명한 저술가였습니다. 18살에 자발적 복종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은 왜 스스로 노예가 되는가를 다룬 급진적 저작이었습니다. 미셸은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찾던 친구입니다. 미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혼과 내 영혼은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라 보에시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생각을, 감정을, 비밀을, 두려움을. 처음으로 미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1557년부터 1563년까지 6년. 미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점심은 함께 먹었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으며 밤에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일요일에는 라 보에시의 시골 별장에 갔습니다. 포도나무 아래 앉아 철학을 논했습니다. 미셸, 진리란 무엇인가? 라 보에시가 물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압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미셸이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라 보에시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렇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63년 여름, 보르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페스트였습니다. 검은 죽음. 중세부터 유럽을 휩쓸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였고 사람들은 집 안에 숨었으며 도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라 보에시도 감염되었습니다. 8월 9일, 그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0일, 임파선이 부어올랐습니다. 8월 11일, 피를 토했습니다. 미셸은 매일 그를 찾아갔습니다. 역병 환자를 찾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떠나게, 자네도 병들 것이네. 라 보에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두고 어떻게 갑니까? 미셸이 답했습니다. 미셸, 나는 곧 죽을 것이네. 하지만 슬퍼하지 말게. 우리의 우정은 죽음보다 강하네.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안다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8월 18일 밤, 라 보에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미셸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에티엔, 미셸이 속삭였습니다. 라 보에시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형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미셸은 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이 왔습니다. 라 보에시는 차가웠고 창백했으며 떠나갔습니다. 미셸은 울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30살의 미셸 드 몽테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였고 영혼의 반쪽이었으며 존재 이유였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추도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으며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너무나 혼자였습니다. 라 보에시가 쓰던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원고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눴던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를 데려가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남기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셸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법원 업무에 열정이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이해는 드물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표면적이라는 것을,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으며 잃을 일도 없으니까요. 라 보에시가 죽은 후 미셸의 삶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법원에는 여전히 나갔지만 그저 의무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1565년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 32살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신부는 프랑수아즈 드 라 샤세뉴였습니다. 보르도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고 지참금이 많았으며 집안이 좋았습니다. 미셸은 그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거래였습니다. 가문과 가문의 동맹이었고 재산과 재산의 결합이었으며 의무였습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프랑수아즈는 착했습니다. 순종적이었고 조용했으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그녀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면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미셸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였지만 결혼 후에는 둘이서 혼자였습니다. 1566년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기쁨이 있었을까요?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만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1568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1570년 셋째 딸,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1571년 넷째 딸, 닷새 만에 죽었습니다. 1573년 다섯째 딸,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미셸은 무감각해졌습니다. 태어나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애착을 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멀리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1574년 여섯째 딸 레오노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살아남았습니다. 유일하게 성인이 된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그녀와 가깝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상록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식이 둘이나 셋 죽었다. 유아기의 말이다. 슬프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후회는 없다.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어였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방어였습니다. 1568년 6월 18일 아버지 피에르 에켐이 죽었습니다. 신장 결석으로 고통받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셸은 34살이었습니다. 슬펐을까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기대가 높았고 요구가 많았으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셸이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셸을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게 했고 교육을 시켰으며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몽테뉴 가문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성을 물려받았고 땅을 물려받았으며 책임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1570년 미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을 그만두겠다. 37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왜? 좋은 자리인데,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재산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 않은가?
미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명예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1571년 2월 말 미셸은 마지막으로 법원에 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몽테뉴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의 남쪽 3층 원형 서재. 그곳에 라틴어 명문을 새겼습니다. 1571년 38세 생일에 오랜 공직의 짐을 벗고 미셸 드 몽테뉴는 뮤즈의 품으로 은퇴한다. 조용하고 자유롭게 남은 인생의 날들을 보내기를 바라며 자유로웠을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고독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571년 봄, 38살의 미셸 드 몽테뉴는 탑에 정착했습니다. 왜 탑이었을까요? 조용했습니다. 성의 메인 건물에서 떨어져 있어서 가족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하인들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했으며 방문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높았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멀리 보였습니다. 포도밭과 언덕과 하늘이 보였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원형이었습니다. 벽을 따라 빙 둘러 책장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전 권의 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스어 책, 라틴어 책, 이탈리아어 책, 프랑스어 책. 작았습니다. 직경이 6m 정도였습니다. 딱 한 사람이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미셸은 이곳에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책상, 의자, 침대, 난로, 그리고 고독.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습관이었을 뿐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8시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세네카,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매일 2~3시간 읽었습니다. 11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포도밭 사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시 점심을 먹었습니다. 가족과 함께였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다시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썼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아 생각을 적었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읽은 책에 대한 생각, 일상의 관찰, 자신에 대한 성찰. 저녁 6시 내려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8시 다시 탑으로. 밤 11시까지 읽거나 썼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같을 것입니다. 처음 2년 동안 미셸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쓸까? 학술 논문? 아니었습니다. 지겹고 딱딱했습니다. 시, 재능이 없었습니다. 소설,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써내려갔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우정에 대하여, 고독에 대하여 제목을 붙이고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식이었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았고 학문적이지 않았으며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경험이다. 미셸은 이것을 에세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시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완벽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고 시도하는 것. 하지만 글쓰기만으로는 고독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으며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 보에시가 그리웠습니다. 그와 나눴던 대화가, 그의 웃음이, 그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에티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옳은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가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다. 그럴 때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 별들도 외로울까? 미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외로움이란 인간만이 느끼는 것일까? 1572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갔습니다. 미셸은 여전히 탑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몇 편의 에세이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읽을까 싶었습니다. 39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읽으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573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앓았던 병, 신장 결석이 생겼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신음하고 침대에서 뒹굴었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쉬십시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었고 책을 읽을 수 없었으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버틸 뿐이었습니다. 지나가기를, 끝나기를, 살아남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지나가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만이 삶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1576년, 43살이 되었습니다. 벌써 5년이 탑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에세이가 쌓였습니다. 50편, 60편, 70편.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짧은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이 읽을까? 아니면 나만의 헛된 수고일까? 밤마다 되뇌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책만이,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대화 상대였습니다. 44세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드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으며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프랑수아즈는 형식적으로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미셸은 혼자 탑에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월의 차가운 하늘이었습니다. 44년을 살았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자문했습니다. 가족, 있지만 가깝지 않다. 친구, 모두 죽었거나 멀어졌다. 업적, 아무도 모른다. 명성, 없다. 쓸쓸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후회하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롭다. 너무나 외롭다.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라는 느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을. 미셸 드 몽테뉴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외로웠고 의심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77년 글을 썼습니다. 1578년 글을 썼습니다. 1579년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581년 48살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38살이었던 그는
이제 48살이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많아졌으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신장 결석은 더 자주 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때로는 매주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판하기로. 100편이 넘는 에세이가 모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르도의 출판업자 시몽 밀랑주를 찾아갔습니다. 이 원고를 출판하고 싶습니다. 밀랑주는 원고를 훑어보았습니다. 특이했습니다. 장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자서전도 아니었습니다.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밀랑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출판하고 싶습니다. 미셸이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소량만 찍겠습니다. 1580년 SSS 1권과 2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은 새로울 것이다. 사람들이 읽을 것이다. 아마도 놀랄 것이다. 밤마다 상상했습니다. 파리의 지식인들이 읽고 감탄하는 모습을, 학자들이 인용하는 모습을,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모습을. 에티엔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출판되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는 언급이 없었고 잡지에도 서평이 없었으며 학자들도 침묵했습니다.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보르도의 몇몇 지인이 샀고 파리의 한두 학자가 샀으며 그뿐이었습니다. 서점 창고에 책들이 쌓여갔습니다. 먼지가 쌓였고 아무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미셸은 분노했습니다. 왜 읽지 않는가? 이것은 정직한 글이다. 거짓이 없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하지만 분노 뒤에는 깊은 좌절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되뇌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이 글들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인가? 10년을 허비한 것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진실을 썼다. 다만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면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나는 나를 위해 썼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1580년 9월 미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신장 결석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의 온천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17개월 동안 여행했습니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돌아다녔습니다. 온천에 머물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며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잠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81년 편지가 왔습니다. 보르도 시가 그를 시장으로 선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1582년 미셸은 보르도로 돌아와 시장이 되었습니다. 시장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행정 업무, 정치적 줄다리기, 끝없는 회의. 1584년 재선되었습니다. 다시 2년, 1585년 보르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미셸은 도망쳤습니다. 몽테뉴 성으로 피신했습니다. 비난받았습니다. 시장이 도망쳤다. 하지만 미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1585년 임기가 끝나자마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탑으로 돌아왔습니다. 52살이 되었습니다. 다시 탑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독은 평화였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 지쳤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망도 식었습니다.
나는 나다. 세상이 이해하든 말든 그것은 세상의 문제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세이 3권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글들을 추가했고 기존 글들을 수정했으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591년 58살이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8살에 탑으로 들어온 이후 20년. 무엇이 남았을까요? 수백 편의 에세이, 수천 페이지의 원고,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탐구. 누가 읽었을까요? 거의 아무도. 성공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 자신의 기준으로는 나는 나를 알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시기일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노력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 미셸 드 몽테뉴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탑에 혼자 앉아 글을 쓰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외로워도, 병들어도 그는 계속 썼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세, 시도. 미셸 드 몽테뉴가 만든 새로운 장르였습니다. 무엇을 시도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책의 소재다. 나 자신을 그린다. 나의 결점과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확신에 차서 권위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달랐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단지 생각해 볼 뿐이다. 어쩌면 틀릴지도 모른다. 겸손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몽테뉴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의주의입니다. 하지만 파괴적 회의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건설적 회의주의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질문을 그의 도서관 석가래에 새겼습니다. 매일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하다. 몽테뉴는 묻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는가? 인간의 관점에서만 그런 것 아닌가? 만약 말이 철학을 한다면 말이 가장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관습이 옳다. 몽테뉴는 묻습니다. 정말? 브라질 원주민은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틀리고 우리가 옳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단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 아닌가? 차이가 보이십니까? 몽테뉴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몽테뉴가 가장 많이 쓴 주제 중 하나가 죽음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동생이 죽었고, 친구가 죽었으며, 아이들이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벗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배우기 위해 산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썼습니다. 죽음은 무섭다. 나도 두렵다. 하지만 두려워하면서도 받아들여야 한다. 솔직했습니다. 위선이 없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처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은 무섭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몽테뉴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복잡하다고 봤습니다. 모순적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용감하다가 비겁해지고 관대하다가 인색해지며 현명하다가 어리석어진다. 예를 들어봅시다. 몽테뉴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글을 쓸 때 용감하다. 하지만 전투에서는 겁쟁이다. 나는 친구에게 관대하다. 하지만 하인에게는 인색하다. 나는 때로 깊이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나 자신조차 알기 어렵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매일 나는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완벽하려 하지 말라. 모순을 인정하라. 몽테뉴는 교육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지 말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라. 무슨 뜻일까요? 당시 교육은 암기였습니다. 라틴어 문법, 그리스어 단어, 고전 문구를 외우는 것. 하지만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머리에 가득 차 있어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앵무새가 단어를 외우듯이 지식을 외우는 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라. 의심하라. 탐구하라. 너 자신의 판단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봅시다. 나쁜 교육.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암기하라. 좋은 교육.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플라톤이 옳은가? 왜 옳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틀렸는가? 왜? 몽테뉴 자신이 평생 이렇게 했습니다. 책을 읽되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비판하고 자기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몽테뉴가 가장 아름답게 쓴 에세이 중 하나가 우정에 대하여였습니다. 라 보에시를 그리워하며 쓴 글이었습니다. 우정은 영혼들의 결합이다. 완전한 이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를 사랑했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단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가 그였기 때문에, 내가 나였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라 보에시가 죽은 후 몽테뉴는 다시는 그런 우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생에 한 번 오면 다행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조차 경험하지 못한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 한 번이라도 진정한 우정을 알았으니까. 이 모든 사상이 담긴 에세이가 출판되었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미했습니다. 파리의 학자 몇 명이 읽었습니다. 흥미롭다. 하지만 학문적이지 않다. 개인적이다. 하지만 철학이라고 하기엔 새롭다. 하지만 누가 이런 것을 원하겠는가? 대중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원했습니다. 종교적 확신, 도덕적 명령, 명확한 지침. 하지만 몽테뉴는 질문만 던졌습니다. 회의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편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정직했다. 나 자신에게, 독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편지에도 썼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문제다. 나는 진실을 썼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해할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것이 가치 있다는 확신.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1590년 미셸 드 몽테뉴는 57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으며
등은 굽었습니다. 신장 결석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매주 발작이 왔습니다. 통증이 오면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목도 자주 아팠습니다. 삼키기 힘들 때가 많았고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세이 3권을 완성했고 1권과 2권을 대폭 수정했으며 새로운 장들을 추가했습니다. 1588년 확장판을 출판했습니다. 이번에도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몽테뉴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진실을 위해 썼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38살부터 57살까지 거의 20년을 탑에서 보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수백 편의 에세이, 자기 성찰의 기록, 솔직한 고백. 하지만 명성은 없었습니다. 인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는 모두 죽었거나 멀어졌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았지만 멀었습니다. 외로웠을까요? 네, 외로웠습니다. 후회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나 자신에게 진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1592년 봄, 몽테뉴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계속 아팠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웠고 물조차 목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인후염입니다. 심각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의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들, 원고들, 추억들. 여름이 왔습니다. 몽테뉴는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걷기 힘들었고 말하기 힘들었으며 글쓰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몇 자라도 더 쓰려고 애썼습니다. 8월, 몽테뉴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났고 목이 너무 부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으며 온몸이 아팠습니다. 프랑수아즈가 간호했습니다. 조용히, 성실히, 당신은 좋은 아내였소. 몽테뉴가 속삭였습니다. 쉬세요. 프랑수아즈가 답했습니다. 딸 레오노르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18살이 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몽테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9월 10일, 몽테뉴는 신부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성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이 깊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평생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지켰습니다. 예의였습니다. 신부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몽테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을 받아주소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신을 생각했을까요? 죽음 이후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9월 13일 새벽, 몽테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프랑수아즈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레오노르가 울고 있었습니다. 몽테뉴는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 딸의 눈물, 천장의 나무 석가래, 창밖의 하늘. 무엇을 느꼈을까요? 평화, 두려움, 후회, 만족. 아마도 모두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도 모순적이니까요. 오전 9시경, 미셸 드 몽테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59살,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받아들인 죽음이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새소리만 들렸으며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끝났는지를. 9월 15일,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보르도의 작은 교회에서였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 몇몇 친척, 보르도의 지인들. 파리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학자들도, 작가들도, 정치인들도. 왜냐하면 그들은 몽테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았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 몽테뉴의 영주, 보르도의 전 시장.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쉬시기를. 그뿐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에세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묻혔습니다. 간단한 묘비만 세워졌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 1533-1592. 몽테뉴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보르도에서는 조금 애도했습니다. 좋은 시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문에 작은 부고가 실렸습니다. 저술가 미셸 드 몽테뉴 별세 59세. 몇 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유명 인사가 죽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추모식이 열렸고 기념 연설이 있었으며 신문이 특집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몽테뉴가 죽은 후 그의 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고에 쌓였습니다. 에세이 초판본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아무도 펼쳐보지 않았으며 잊혀져 갔습니다. 서점 주인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이 몽테뉴라는 사람 책 처리해도 되나요? 그냥 두세요. 언젠가 팔릴지도.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602년 몽테뉴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르도의 노인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옛날에 시장이 있었지. 이름이 뭐였더라? 몽테뉴? 파리의 학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1603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젊은 학자가 우연히 몽테뉴의 에세이를 발견했습니다. 파리의 헌책방 구석에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펼쳐보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10장.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놀랍다. 왜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가?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몽테뉴라는 사람을 아는가? 놀라운 작가다. 몽테뉴? 처음 듣는데. 읽어보게. 후회하지 않을 걸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파리의 지식인 서클에서 몽테뉴의 에세이를 읽어봤는가? 아직. 어떤가? 독특하다. 솔직하다. 그 어떤 철학서와도 다르다. 1610년 에세이가 재출판되었습니다. 죽은 지 18년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1000부가 인쇄되었고 600부가 팔렸습니다. 여전히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1620년대였습니다.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몽테뉴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구자였다. 회의주의의 아버지다. 자기 성찰의 대가다. 1625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몽테뉴에 관한 강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1630년 첫 번째 연구서가 출판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몽테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640년대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세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재출판되었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살아생전과 비교해 봅시다. 죽었을 때 1592년 판매량 1000부 정도, 인지도 거의 없음. 평가 독특하지만 50년 후 1640년 판매량 수만 부, 인지도 유럽 전역. 평가 위대한 철학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7세기는
회의의 시대였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확신이 무너졌고 과학 혁명으로 옛 지식이 도전받았으며 사람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갈구했습니다. 그때 몽테뉴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우리가 겪는 것을 겪었다. 이 사람이 이미 우리가 묻는 것을 물었다. 누가 몽테뉴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르네 데카르트, 프랑스의 철학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유명합니다. 몽테뉴의 회의주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몽테뉴는 의심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블레즈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몽테뉴의 에세이를 읽고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몽테뉴는 인간의 나약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보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의 극작가. 몽테뉴의 에세이 영역본을 읽었습니다. 템페스트에 몽테뉴의 영향이 뚜렷합니다. 존 로크, 영국의 철학자. 경험주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몽테뉴는 인간 이해의 선구자였다. 장자크 루소, 프랑스의 사상가. 자서전 고백록에서 몽테뉴를 언급했습니다. 몽테뉴는 자기 자신을 솔직히 쓴 최초의 사람이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며 몽테뉴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몽테뉴를 읽으면 삶의 기쁨이 증가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몽테뉴는 내 영혼의 친구다.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습니다. 모든 에세이의 아버지. 알베르 카미는 말했습니다. 몽테뉴는 부조리를 먼저 본 사람이다. 오늘날 미셸 드 몽테뉴는 가장 많이 익히는 르네상스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에세이는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의 이름을 딴 학교, 도서관,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의 원조, 블로그의 조상, 개인 에세이의 창시자. 아이러니합니다. 살아생전, 무명, 외로움, 인정받지 못함, 죽은 후, 명성, 영향력, 영원한 유산. 몽테뉴가 예언했던 것처럼 진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몽테뉴는 에세이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나는 미래의 독자를 위해 쓴다. 현대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100년 후, 200년 후 누군가는 나를 읽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 예언은 맞았습니다. 죽은 지 50년 후 재발견되었습니다. 100년 후 고전이 되었습니다. 200년 후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읽힙니다. 몽테뉴가 죽은 지 432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이 생겼고 우주에 갔으며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리의 어느 학생이 나는 무엇을 아는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도쿄의 어느 직장인이 고독에 대하여를 읽으며 위로받으며 뉴욕의 어느 작가가 글쓰기에 대하여를 읽으며 영감을 받습니다. 몽테뉴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몽테뉴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몽테뉴는 20년 동안 탑에서 혼자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며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실한가이다. 둘째,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몽테뉴는 평생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모순, 약점을 솔직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밖만 봅니다. 남과 비교하고 트렌드를 쫓으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내 안을 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결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겁쟁이라고 인정했고 때로 게으르다고 고백했으며 모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순덩어리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다. 오늘날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SNS에는 좋은 모습만 올리고 약점을 감추며 인간답지 않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하십니까? 혹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셸 드 몽테뉴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탑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과 몽테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능? 어쩌면 환경? 분명히.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몽테뉴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외로워도, 병들어도 그는 계속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몽테뉴도 59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몽테뉴도 20년 동안 탑에서 혼자였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몽테뉴도 살아생전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진실한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가?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계속하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의 가치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몽테뉴처럼 4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한 일이 진짜라면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볼 것입니다. 몽테뉴처럼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작은 진실을 찾아가는 것,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속도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의 가치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셸 드 몽테뉴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고독 속에서 진실을 찾은 사람. 6살 소년이 라틴어를 배우며 시작해 59살 노인이 탑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 사이 친구를 만났고 잃었으며 결혼했지만 외로웠고 아이들을 낳았지만 대부분 잃었습니다. 공직에 있었지만 떠났고 20년을 탑에서 보냈으며 끝없이 글을 썼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수백 편의 에세이, 자기 성찰의 기록, 솔직한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야기는 1592년 9월 13일로 돌아갑니다. 몽테뉴 성의 남쪽 탑 3층 원형 서재.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책장에 책들이 조용히 서 있으며 책상 위에는 미완성 원고가 놓여 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진실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외로운 노인이 400년 후에도 읽힐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 외로운 철학자가 역사를 바꿨다는 것을. 몽테뉴는 성공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행복했을까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요? 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를 읽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런 질문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것, 그가 진실을 추구했다는 것, 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 드 몽테뉴의 외롭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몽테뉴의 어떤 말이 가장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몽테뉴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 몽테뉴의 에세이를 펼치고 영감을 받으며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고독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처럼. 몽테뉴의 삶이 증명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고독은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들이 빛납니다. 몽테뉴가 탑에서 바라보던 별들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 질문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